자, 그러면 이제 그 토의 학습, 토론 학습 이렇게 있는데 이 토의 학습, 토론 학습은 여기 한 세네 번 나왔어요. 여기는 12년, 13년만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에도 한 두세 번 나왔죠, 더. 자, 토의 학습하고 토론 학습 부분은 이제 녹색 책하고 파란 책 부분이 있는데 파란 책은 보지 마시고요. 녹색 책만 보세요. 그래서 파란 책은 토의 학습이나 토론 학습을 그냥 나누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갖고 적어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녹색 책이 최근에 추세가 맞으니까 녹색 책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토론 학습의 이제 개념 구분은 보통 대립 논쟁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상반된 해석이 있을 때 이게 대립을 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토익 수업은 어떤 과제에 대해서 이제 소음 모듈별로 해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토익 수업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2차 시험을 보는 집단 토론은 이건 토론은 1번이 아니라 2번에 속하죠. 토익 수업.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립 논쟁식 수업의 이제 방법은 첫 번째 볼게 그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 역사적 사건을 토론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그 학급 전체가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토론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지도 방법을 이제 보면 각자가 주장하는 학생들의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발표 및 정리를 제출을 지시하고 토론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고 토론 과정을 관찰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거기 밑에 있는 그 내용들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토익 수업도 예전에 시험에 문제 나왔죠. 그래서 지도 방법 꼭 외워두셔야죠.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의 발언권을 장악을 할 때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지도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과제를 제시할 때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요? 명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토의식 수업이나 토론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데 따라 똑같아. 뭐 주제학습이나 현장학습이나 뭐 이렇게 과제를 제시할 때는 항상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장점, 유의점 부분은 그냥 각각 빼서 이거는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같이 정리한 거니까 그 옆에 대립 논쟁 수업하고 토익 수업 부분 그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화 수업 보죠. 이 극화 수업도 이거 보시면 다 나왔죠. 이번 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고 17, 18 계속 나와 지금. 예. 그래갖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극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 책하고 녹색 책 내용이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파란 책에서는 역할극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책 극화 수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자 일단은 개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활동 결정하는 추체험 보는 과정이다.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추체험이죠. 예전에 0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극화 수업의 특징과 유형을 보면요. 되게 극화 수업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연극식 수업, 역할극이라는 연극식 수업도 있고 다큐멘터리 수업도 있고 뉴스 보도식도 있고 시사 토론식, 모의 재판, 모의 국회, 마당극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조직, 그 학생 조직 방법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연기자 선발 방식. 연기자 선발 방식은 그 연기자가 연기를 통해서 관객은 연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잘하는 학생들만 하고 나머지 학생들 관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만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을 계속하는 모듈 형식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동일한 주제가 있으면 이제 그 뭐냐면 그걸 몇 개로 해갖고 모듈을 나오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만적의 난이 있으면 만적의 입장, 7초의 입장,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른 그 노비드의 입장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입장을 나누고 A조, B조, C조 하는데 A조, B조, C조만 이거 딱 맞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해갖고 이렇게 보는 것이 같은 내용의 모듈 형식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연기가 끝난 후에 상황 비교 가능하고 등등 그리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내용 모듈 형식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아까 말한 돌아가는 형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형은 한 가지 역할만 고정하는 형이야. 근데 한 가지 역할만 고정할 경우에는 지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메꾸기에서 돌아가면서 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다른 내용의 모든 형식 방법은 일종의 옴니버스 형식이죠. 협동식 연구수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조선전개 평민의 생활 주제 아래 거기에 이제 소주제로 해갖고 그 농민의 생활, 그 다음에 상인의 생활, 장인의 생활 같은 그 주제지만 한 가지 주제를 공유하고 있지만 좀 다른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그 하부 구조로 해갖고 세 개 주제로 해가지고 구성되는 방법이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전에 이제 뭘 했냐면 인권에 관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인권을. 그래갖고 인권에 관해서 영화인데 그 한 가지 주제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제가 인권이지만 한 가지 스토리로 구성된 게 아니라 네다섯 가지 스토리도 인권에 관해서 주제로 그래서 다 다른 거야. 그래갖고 뭐 성범죄자에게 전체 공개하잖아요. 신상 공개가 과연 인권에 맞는가 안 맞는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네다섯 가지 해가지고 다루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세 번째 유형에 속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이거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두 번째 유형 같은 내용 모든 형식 다는 방법이 시험 문제 나왔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극화 수업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학생 목표에 따라서 어떤 그 극화 수업을 채택해서 달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17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역사적 상상력을 함양시키겠다. 그러면 당연히 연극식 수업이겠죠. 역할극. 그래갖고 이제 감정이입, 추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연극식 수업을 강조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었고 역사적 상상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같이 기울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인물 행위에 대한 역사의 평가를 다루는 이제 모의 재판, 시사극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17년 기출문제 이와 관련돼서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를 이렇게 다룰 때 두 가지 활용 방법 쓰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상상력, 연극식, 그 다음에 판단력과 상상력, 모의재판, 시사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극화 수업 단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극 준비, 연극 공연, 연극 분석 이 단계에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연극 준비에서는 역할극의 목표, 주제, 상황 등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의 내용이 되는 주제와 배경사항이 학생들의 이해와 능력에 적합해야 되고, 그래서 대본을 작성하고 배역 선정할 때 무대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본 작성할 때 또 주의점이 있어. 잠깐 그 밑에 극화 수업할 때 유의점의 부분에 연극 대본을 작성할 때 유의점을 좀 볼게요. 자, 그 연극 대본을 작성할 때는 주의할 게 뭐냐면 그 학생이 직접 작성해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그 대본을 사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극화 수업의 목적은 그 연기를 잘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죠. 연기가 그냥 수단이고 뭐가 목적인 거죠? 이걸 통해서 역사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대본을 직접 자기가 작성해서 해야지 역사적 사고력이 함양될 수 있어.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좀 피상적인 문제의식을 그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그걸 보고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런데 이제 곤쳐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 이거 곤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대본 작성에 대한 역사의 자료를 제공하고, 만약에 이게 좀 이상하다면 좀 약간 질문 형식으로 해갖고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대본 작성이 역사 이해 자료를 제공하고 질문을 통해 탐구하는 내용과 대본에 들어갈 내용을 안내해주는 역할. 그래서 대본을 작성할 때 그 유의점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극 공연이죠. 그래서 연극을 진지하게 참여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대본을 작성해 대사를 외우고 연기하면서 과거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입을 하거나 과거 사람들 객체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연극 분석에서 이제 그 역사의 주제와 인물을 새롭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 후속 토론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의도를 동기를 분석하거나 연극 배경이 되는 역사 사건에 대한 의미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후속 토론과 관련돼 갖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유의점 4번과 연결시켜 보세요. 자, 후속 토론을 할 때 유용점이 뭐냐면 역사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안이죠. 그래서 단순히 연극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나서 그걸 다룬 역사적 사건과 인물, 여기 오타인데 분석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예전에 되게 좋아했어요. 영화 평론을. 그래서 그 시네마 천국 같은 것들 이렇게 보고 영화가 이제 그 평론 같은 거 보고 저도 나름대로 영화 평론을 몇 개 적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화를 그냥 단순히 보고 즐기는 거와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평론을 쓰는 건 또 다른 거더라고. 이 평론을 쓰면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하고 분석도 필요하고 비판도 필요해.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역사 사고력도, 이게 역사 사고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 시각도 확대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영화를 볼 때는 그 시각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확장이 되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연극이나 뮤지컬 볼 때도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의미가 없어. 나중에 이제 그 연극 영화 뮤지컬 볼 때 사전 준비해두고 그다음 보고 그다음 끝난 다음에 글 좀 써보고 다른 사람하고 토론도 해봐야지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 연극 공연 할 때 그것만 하고 그냥 끝날뿐이면 의미가 없죠. 당연히 그걸 보고 이제 후속 토론해야지. 그런 걸 통해서 역사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교사의 역할 두 가지. 자,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가지게 될 의미나 그걸 통해 이해하게 된 상황들을 생각하고도 안내하고 토론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토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요거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원하고 방향 안내하는데 이건 진짜 내가 보니까 너무 바람직한 얘기 같아.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못해. 만약에 개입을 하지 않고 개판돼요 진짜. 예. 그래서 요번에 뭐 요즘에 내 중학교 가서 이제 느꼈는데 요즘 중학교에서는 그 뭐 수행평가 같은 거 하면서 학생들 탐구 활동 되게 활동 능력을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활동을 했는데 문제 활동은 있지 그 안에 탐구가 내용이 없어. 노는 거야. 개판이야. 그래서 무슨 동영상 촬영하고 줬더니 거의 6시간을 줬더니 1시간만 델랑 촬영하고 5시간 놀고. 예.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뭐 탐구도 없고 내용도 없고 거의 뭐 장난기?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교사가 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쓰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세요 그냥. 예. 현실하고 좀 엮여서 읽다 보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하긴 한데 여러분들 뭐 합격하려면 뭐 어쩔 수 없죠. 외워야지 뭐.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엔 담론인 것 같아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의 의미가 뭐죠? 권력에 의해서 정해진 거잖아, 얘기가. 이것도, 권력자, 역사학자들, 역사교육학자 권력, 우리가 그걸 내어야지만 뭐냐면 학교 갈 수밖에 없는 그 권력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만든 담론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그 교사의 지도사 요플이 나왔고요. 그러면 요번에 극과수업 나왔고,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번 연도에 안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역교도는 항상 나오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한국사, 세계사는 한 2, 3년 쉬었다 나오잖아요. 역교도 그게 아니에요. 매번 나와. 뭐 탐구학습 나오면 계속 탐구학습 나오고 사회학습 나오면 나오니까 이번에도 역할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요번에 나온 걸 그대로 따서 내지는 않겠죠. 다른 방향에서 내겠죠. 그러니까 다른 방향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좀 보면 거기 이제 연극 대본 작성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안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후속 토론을 이제 건너뛰고 거기 평가 과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 자, 평가 과정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되게 동료평가 있죠. 그래서 동료평가인데 그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 형식과 시사 토론곡이 좀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연극 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평가 요소들이 주로 뭐예요? 내면적인 거죠. 상상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인물의 행위와 의도, 동기, 목적, 내면적인 것들 있고, 시사토론고는 쟁점 파악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인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사고력과 연결되면 역사적 사고력 하위범죄, 연극식 수업은 뭘 강조하죠? 역사적 상상력. 그 다음에 시사토론국은 역사적 판단력과 역사 상상력.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문제가 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국가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학습 보죠. 이 개념학습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개념학습을 나올 때 이제 그 앞에 보는 개념에서 이제 역사교육의 소재해가지고 개념 있죠. 그거하고 이제 그 수업 유형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개념학습 부분은 이제 주로 특징하고 수업 활용 부분에서 좀 나왔어요. 그 앞에 이제 의미와 구성 부분과 목적은 좀 각자 읽어보시고 자 특징을 보면 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정의, 추천, 해석된다 개념이라는 거는 그래서 새로운 개념들이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례가 주어지면 외연이
달라지고 속성도 달라진다.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밑에 달아놨고요. 그다음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특정한 개념이 똑같은 형상이라도 다르게 보죠. 자, 예를 들어 이제 그 흥성대공의 외교 정책을 열강의 입장은 세국 정책이죠. 그런데 자주적 입장에서는 뭐야?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형상도 뭐냐면 다른 시각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같은 개념이라도 시대와 시기, 사회에 따라서 의미와 속성이 달라지죠. 자, 고조시대 백정하고 조선시대 백정 의미가 달라지죠. 고조시대 백정은 여기 없는 사람들, 그리고 조선시대 백정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척, 제인들 이런 사람들 다 백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역사 사건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신의 혁명 같은 공산당이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하지만 국민당은 전민족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속성에 따라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달리 이제 의미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적 사례가 포함되게 되면 개념의 정의가 더 복잡해지고 일반화되죠. 자, 청교도 혁명, 프랑스 혁명, 뭐 이렇게 하면 시민혁명이 되고, 시민혁명, 신석혁명, 산업혁명 하면 이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너무 확대될수록 그 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수업 활용에서 이제 개념화 과정이 있어요. 탐구활동 과정하고 연결되는데, 그 세 가지 의미 있죠? 그 단계, 역사 사건의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뒷받침해서 사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를 해당 개념에 적용해 의미를 재검토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개념들의 속성을 기술하고, 속성도의 관계를 발견하고, 사례를 공통요소로 분류하고 등등 있는데, 이 세 단계가 12년 기출문제 2차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단계 외워두세요. 그래서 녹색 책에도 있고 이게 파란 책에 있어요. 개념 학습 단계.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제가 구체적 그 예문을 그 밑에 흥성대원군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그 특징하고 수업 활용에 있는 그 개념의 그 예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학습 보죠. 자, 인문학습은 이제 크게 인물사학습하고 인물학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물사학습은 인물에 대한 역사학습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행위결정 분석 모형과 전기 자서전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물을 통해 인식 세계,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인문학습, 이 두 번째 인문학습은 작은 범위의 인문학습인데, 자, 여기에 종합적 점검하면 인물에 대한 전 생애를 다루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역사학습이 아니라 주로 윤리적인 학습이니까 제가 요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종합적 접근 방법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인물학습, 인물사학습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유형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요 문제점 봐두셔야 되겠네. 그 종합적 접근 방법 중에 그 문제점은 요거는 이제 지배층, 귀족, 관료, 학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요. 인간적 고뇌보다는 인물의 특별한 능력이나 성품을 강조해서 인물을 전설적, 신화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고, 역사적 평가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평가 측면에서 인물을 평가하고, 이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 인문학습 할 때 도덕적, 윤리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향해야 되겠죠? 지향이 아니라, 왜냐면 이 도덕적, 윤리적 평가를 지향하다 보면 이게 역사학인지, 그 다음에 이게 윤리학인지 판단 안 돼.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남색 책에서는 역사적 판단력 부분에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도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 기술이 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위견이고, 전반적으로 역사학은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지양해야 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너무 사회적 공헌만 강조하다 보면 생활 속의 작은 행위들의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 문제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인물사학습, 그러니까 인물사학습의 첫 번째 유형이죠. 행위결정 분석 모형부터 이제 역사학에서 관련된 내용인데, 행위결정 분석 모형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 있고, 그다음 노란 책에 보시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에 대한 그 모형이 있거든요. 학습 모형이 요거와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인물의 어떤 특정 한 면을 보는 거야.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전 생애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한산도 대첩의 한 부분만 분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상상을 구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되게 이제 인물들 어른들의 행위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냐면 교사들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의 행위의 복합성과 의도의 은폐성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갈 때 관리자 앞에 웃잖아. 여러분 웃는 이유를 아시죠? 근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중학교나 초등학교에는 좋아서 웃는 줄 알아. 그게 아니죠, 우리는요. 예. 우리는 당연하게 웃는 의미는 아는데 그거 몰라. 왜? 사회 경험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 애들한테. 그래갖고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학생한 인문, 학습할 인문 행위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웃고 권력자에 웃는 거는 너희들 이제 학생 애들 중에 일진한테 웃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이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때 행위 결정 분석할 때 유의점. 자, 일단은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해 지도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의 성향, 행위자의 상황이나 제한 조건, 의도, 동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의점은 이거예요. 첫 번째 유의점은 행위 결정을 할 때, 객관적 사항을 바라는 거야. 객관적 사항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여기 잘못했네요. 예, 여기에서 이제 보면 첫 번째 요인 행위 결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용, 객관적 사항이나 그냥 주관적 사항 있죠. 의도, 동기 동시에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의 성향 계산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인물의 세계관, 시대 상황, 조건들을 도외시, 그러니까 객관적 사항을 너무 도외시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가 이방원 기회주의자, 단신가의 정몽주, 지주인은, 그러니까 너무 또 하나의 개인의 어떤 것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건 첫 번째 의견하고 이제 비슷비슷하고요. 예. 그다음 시대적 조건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또 주체적 의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객관적 상황을 또 봐야 되고, 마지막에는 시대적 조건을 또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주체적 의존을 가수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한 건 뭐예요? 이 첫 번째인 거죠. 행위 결정할 때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 상황도 같이 봐야 된다. 두 가지 같이 봐야 돼요.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것도 그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참고로 거기 하여가가 이방원이 불렸고 단신가가 정몽주가 불렸다. 그건 역사의 팩터가 아니죠. 예. 그거 이제 팩터 잘못하신 분이 있더라고.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사 저료도 없는 내용이야. 이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포음지라 해갖고, 이제 정몽주 포음지 있거든요? 시가나 이런 것도 본 거? 근데 이거는 몇 번에 거쳐 죽은 후에, 만들어졌어. 후대 사람들에서. 그때 만들어진 얘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책에는 그 내용이 없죠? 다 어디에 있어요? 문학책에 있는 거야. 근데 문학에 있는 거는 팩트만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잘못된 거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유의점이 있고, 유용한 점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위의 탐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역사 속에서 인간의 행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사적 맥락 속의 행위에 추론할 수 있고 의미를 갖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려면 행위 결정 분석 모형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 일어나고 인문학습 유형하고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인문의 어떤 전기 자서전 인문에서 역사를 본질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문의 어떤 미시적 변화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큰 흐름을 같이 깨우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꼭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시적인 흐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미시적인 측면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인 측면을 끌어낼 수 있는 거. 자, 예를 들어 이순신의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하는데, 이순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문과에도 3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문과에서 한 번 떨어졌죠. 또 2번만 합격했어. 근데 이순신이 문과에서 3번 떨어지고 문과에서 또 한 번 떨어질 때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니면 때려치겠다 해가지고 딴짓거리 했으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겠죠. 근데 이렇게 시련을 겪고 해서 결국에는 문과는 이제 떨어졌지만 문과에서는 합격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고 결국엔 2번 만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성공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역사도 마찬가지다. 역사도 큰 흐름 볼 때는 몇 번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 방향전에서 역사가 다른 방향에 크게 번성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미시적 행위를 통해 거시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을 끌어내는 거. 이런 것도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인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인식세계와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이라는 거,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는 거는 그 인물을 뿐만 아니라 그 인물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시대적 배경과 같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 뒤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인물 탐구 학습을 한다고 생각해요. 천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임용시험을 본 걸 이제 얘기할 때,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임용시험을 이 사람 왜 봤냐. 무슨 특정한 개인적 특출한 교육관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임용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 사회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폭이 이것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한 특정한 인물이 왜 그 행위를 선택한다는 거는 그 인물의 자주적인 선택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이지만 결국에 이 인물이라는 것도 한 사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회가 정해준 그 폭 속에서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물의 선택을 통해 한 인물의 어떤 방향을 통해서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인물을 통해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것 흐름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3번과 4번은 전반적인 유용한 점과 유의점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 이해, 그 다음에 추체험과 간접을 통해 직접 과거 인물에 대한 생각과 의도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역사의 흥미와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역사적 맥락 속에 추출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거기 유의점은 이제, 외워두실 게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아까 이제 행위결정 분석 모형의, 유의점에서 얘기했지만, 동시에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쪽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정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넘어가면 영웅중심적 사고가 빠질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면, 한 인물을 우상시하거나 반대로 잘못된 윤리적 판단, 역적을 모는 건 지향.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학습 보죠. 자, 이 주제학습도 최근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게 좀 예매하긴 하는데 주제학습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주제학습 부분은 파란 책도 나오고 녹색 책이 있는데 파란 책과 녹색 책 내용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고 겹쳐서 나왔으니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주제학습이라는 것은 단위나 역사적 사실이나 개념, 사건이 아니라 강범위나 역사 영역이나 문제를 학습 내용에 다룰 때 이제 심층탁구할 때 필요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오는데, 자, 자주 많이 사용하는 주제 설정 방법은 단원명을 그대로 쓰는 거야. 이게 제일 편해요. 예. 그래갖고 뭐 조선 전기 문화, 조선 시기 때 과학 기술의 발달, 그런 등 단원명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는 한 주제의 심층적 탐구를 통해서 신장할 때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같이 다루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주제 사건들 연결해서 역사 지형도를 이제 또 형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주제 설정 방법에서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이게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제목을 쓸 때 있죠. 제목을 쓸 때 꼭 기억 논술 문항 형식으로 최대한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시대에 등장한 뭐 새로운 젠틀을 분석하고 등등 이렇게 논술 형식 있죠. 논술 문항 형식 이렇게 그러니까 개조식을 쓰면 안 돼요. 절대 개조식으로. 그래서 예전에 한번 03년 기출 문제 거기 주제학습 나올 때 주제학습 할 때 제목을 쓰시오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쓸 때 주제학습 제목 쓸 때는 논술 형식으로 최대한 써라. 개조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 중대 주제학습에 또 탐구학습과 연결되죠. 탐구학습은 다 걸쳐 있는데 그래서 학생 주대 탐구학습을 구성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방법을 우선 안내하고 그 다음 탐구 방법 안내를 통해서 교사가 제시할 수 있지만 또 학생들 토론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갖고 요 부분이 이제 탐구학습 모형이 그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보면 유의점 보면 단순히 주제 조사를 할 경우에는 문제를 뺏겨서 오는 수준을 정리하고 하면 심층 과제 탐구나 문제 해결하고 동떨어지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제 그 주제학습에 대한 과제를 제시할 때요. 요것도 이제 예전에 하고 얘기했지만, 그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제시하면 안 돼. 막연하게.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를 이제 뭐냐면, 뭐뭐 조사해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얘들이 뺏겨오거든. 예를 들어, 뭐 조선시대 때 뭐, 가전법 있죠. 가전법에 대해서 조사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전법 검색한 다음에 가전법에 있는 내용 그냥 뺏겨가고 제출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공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제시해야 되냐? 자, 주제를 가전법을 제시할 때 가전법을 이제 뭘 할 때 그 예를 들어 경기지역에 왜 가전법을 공전을 가전법에 할 때 사전을 왜 경기도 지역에서 한정해서 했는가? 그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봐라. 그러면 얘들이 뺏겨올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걸 일단 다 봐야 되니까 내용을. 예. 그런 식으로 주제를 정할 때, 주제학습 때, 가져갈 때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해라.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정된 주제에 대해 학생들 흥미에 관심이 필요할 때 교사는 미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재조직한 후에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제시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주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비교학습 보죠. 비교학습은 항상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교학습은 항상 그 유추하고 같이 이제 짝지어서 나오는데, 유추 나왔으면 비교학습 나오고, 비교학습은 유추 나와요. 근데 요번에 이제 재작년에 유추 나왔고, 요번에 비교학습 나왔죠. 네. 그래서 요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 대전 강의 때 그 비교학습을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유추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봐두시는 필요는 있겠죠. 예, 일종의 레시피야. 그러니까 자주 쓰는 레시피야. 그냥 역교론에서. 예. 자, 목적은 유사점과 차이점, 원인을 규명하고 비교 대상을 이해하고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은 여기 보면 사실간의 관계를 밝히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나 지역 또는 문화권 역사와 비교해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요. 비교학습 대상은 뭐 역사 사건, 종교, 사상, 문화, 기술 등 다양하고, 비교학습 방법은 미리 제시했는데 일치법과 차이 비율이죠. 자, 일치법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 대상이 되는 모든 사례들 다 공통된 요인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차이법은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학습은 이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설명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든 게 남색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출과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유럽에 보면 꼬문 운동 있죠. 자치도시 운동. 그때 남유럽편과 북유럽편이 있어. 그래서 북유럽과 남유럽의 뭐냐면 차이점이 뭘까요? 북유럽편 같은 경우에는 봉건 귀족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주로 무역을 통해서 한 거고, 남유럽편 같은 경우 특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는 봉건 귀족과 이제 상공업자들 공존을 추구하는 가운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북유럽과 유럽 같은 경우 주로 북부 독일 지역이죠. 그런 지역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성직자 제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 제후들은 자체 무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이제 상인들이 용병들을 고용해가지고 일종의 쿠데타를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북부 이탈리아나 뭐 이런 것들은 그 귀족들 봉건기족 자체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워가지고 좀 안 되니까 타협을 해서 봉건귀족들 도시귀족으로 이렇게 편입시켜갖고 공동 지배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북유럽편과 남유럽편이 달라요. 예, 그래서 서양사와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유의점. 항상 비교학습 나올 땐 특징, 공통적인 차이점 물어보고 유의점이 항상 나오죠. 이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의 선호의 감정이나 우월을 판단 요구하지 말 것. 그래서 어떤 우월, 감정, 그러니까 우열이나 이런 거 열등하다, 우수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준을 다양하게 선정해서 학생들 평가의 관점을 폭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 판단의 결과 항상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할 거. 왜냐면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 종전의 비교 판단 근거가 달라질 수가 있어. 예.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가 이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비교의 범죄와 초점을 명확히 해야 돼. 서로 관련 없는 현상이나 사건 관계 등을 비교할 때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미국의 여성의 삶과 한국의 여성의 삶 비교될 수 있죠. 근데 한국의 여성의 삶과 미국의 이제 강아지의 삶 비교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비교의 초점과 범주가 어떻게
차이가 있잖아, 이거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비교해야지. 왜 인간하고 강아지를 비교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의점 4가지 외워두세요. 이거 꼭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의의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생한 거에서 학생의 사고를 탐구할 수 있는 는 능력을 키우고 비교 대상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 자신의 역사의식과 태도를 양성할 수 있다. 이 의의도 예전에 한번 16년에 한번 나왔어.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이것도. 예. 그래서 비교학습은 파란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책에도 있고요. 남색 책에도 그 비교학습이 있어요. 그 일반적 설명 모형해가지고 방식해갖고 비교학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비교학습 모형 교수학습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 설명 방식에서 그 나왔죠. 비교학습 관련돼가지고 인가적 설명하고. 근데 문제가 좀 유치하게 나왔어. 예, 그래서 그냥 명칭만 쓰고 그냥 주는 문제야. 그거는 제가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뭐 다 끝난 거야? 예, 다 끝났는데, 잠깐만, 제가, 여러분 다 가지고 오신 게 있죠, 또. 하는 김에, 지금 여기가 몇 분까지 한다고 했죠? 예? 4시 50분까지 하는 거니까, 일단 교육과정도 할게요. 예, 교육과정도. 그래서, 원래 교육과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교육과정 뽑아오셨어요? 프린트? 안 뽑아오셨어요? 아, 뽑아왔죠? 예. 안 뽑아오신 분은 뭐, 그냥 옆에 좀 같이 보시고요. 왜냐면, 원래는 강주에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강주에서, 제가 이제, 역교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강주에서 제가, 지금 한 명 신청했어요, 강주에서. 그래갖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 20명 넘게 신청했는데, 강주에 한 명은 했는데, 강주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강주 운영자하고 좀 친하니까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 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명 데리고 이제 강의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도 또 늦게 오신대. 그 운영자분도. 그래가지고, 그 남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있고, 그 한 분하고 2명인데 그 남편분이 이제 역교하고 관련된 한문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서 전혀 그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예, 일단 이렇게 간단하지만 좀,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좀 펴보시고요. 저도 좀 찾아보고, 예. 예. 다음 카페. 거기 못 찾으신 분들은 어디 찾냐면,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올려놨어.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다운받아, 핸드폰으로. 그래서, 잠깐만요. 네,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떻게 이제 편집을 했냐면요. 교육과정 부분이 항상 2점짜리 문제 나오거든요. 1번 문제도. 그래갖고 요번에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교육과정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앞에도 언급했지만 15년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내기가 좀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교수 용어기부터 해갖고 그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때 7차 교육과정은 그 예전의 지금의 개정교육과정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던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 있죠.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란 책에 보면 이게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 책 내용을 제가 특징, 역사교과 편제, 내용 구성, 등 교과서 발행책으로 해갖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실 때 요것만 표만 가지고 이렇게 출력해갖고 외우고 들어가시면 2점은 건질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은. 자, 먼저 교수 용어기를 볼게요. 교수 용어기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 부분이요. 그래서 미군정 때 교수 용어를 제정하고 했는데, 요때 우리가 이제 역사지, 공민이 같이 묶어서 사회생활과라고 이제 도입을 했어. 그래서 지금 북소년 사회과의 어떤 구성이 여기 나온 거예요. 예. 공민은 뭘까요, 공민은? 일사과죠, 일사과. 그래서 함께 묶은 거야. 원래 사회과하고, 원래 일사하고 지리하는 역사 상관없는데 같이 묶은 거야, 요때. 예.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묶겠고, 요때 이제 교수 용어기 때, 제가 미군정 때 이제 국사 고분이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역사교과 편제를 보면 1학년 때 뭐가 동양사, 2학년 때는 서양사. 요때는 중고등학교가 합쳐 있었어요. 5년제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 3학년 국사, 4학년 세계사, 5학년 국사인데 그 당시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그 뭐와 관련된 거야?
그때 과목 명칭 쓰는 거죠. 1학년 때는 동양사는 이웃나라 생활, 서양사는 먼나라 생활, 그 다음 국사는 우리나라 생활 이렇게 쓰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구성에서는 이제 왕조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 신민상까지 장전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단원민들 진보주의 교육관의 영향을 받아서 주제 중심의 설문식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교육과정 볼게요. 1차 교육과정은 이제 이승만 때예요. 이승만. 그래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었고, 진보주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이승만 때 강조한 게 반공이죠, 반공. 예.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그 역사교과 편지를 보면, 사회생활과 그대로 가죠. 그래서 1학년 때 우리나라 역사, 똑같은 교수 요목기하고, 2학년, 3학년 세계 역사 이렇게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보면, 사회생활과가 이제 고등학교는 사회과 명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역사과가 이제 포함되고, 그 다음에 국사는 필수 과목되고, 세계사는 선택 과목 전환됐다. 이렇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교육과정을 볼게요. 2차 교육과정은 이제 2차, 3차는 이제 어느 시대와 겹치죠? 시대적 조건이 박정희 정권하고 겹치죠? 그래서 2차는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전반은 이제 이게 전반적이고, 이제 후반은 밑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고요. 일단 전반을 보면 경험 중심, 각 교과 과목별 목표를 진수했고, 정보 이념과 정책에 반영됐고, 거기 이제 중학교에 보면 과목 명칭 기억을 해요. 사회생활과가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회과가 바뀌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과목명이 없어지고, 뭐 지리, 역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사이, 사회삼 이렇게 돼. 그래서 사회는 지리, 사회는 역사, 그 다음 사회삼은 일반사회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사회과 안에 국사, 세계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국사는 공통필수, 사회과는 선택필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뭐가 들어가냐면 단위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이거 아시죠? 단위. 1년 동안 몇 시간 배워야 했던 그 단위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국사는 6단위, 세계사는 6단위. 6단위, 6단위면 한 학기당 몇 시간을 배우면 3시간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3시간을. 그 다음에 이제 국사에서 용어 학사의 차이를 통일하고 근현대사 비중이 높고 한국사 역사 연구 성과가 반영됐다. 왜냐하면 종전에 교수 요목기와 1차 교육과정까지는 근현대사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 되게 어느 게 높았을까? 고대사 비중이 높았어요. 고대사. 그래서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세계사는 비교사적 관점. 뭐 중학교는 국사 세계사, 고등학교는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통합적인 이제 비교사적 관점이 들어왔잖아요. 후반부에 들어가면 그래서 역사교육 체제 강화 시도가 있고, 이때 국사교육 방침에서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바탕으로 해서 3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 되는 거야. 독립되고. 예. 자, 그 다음 중학교 사회2에서 이제 국사 세계사 단원이 분리되고요.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2차 교육과정 후반부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구석기 시대와 청동 시대, 선사 시대 수업들. 이건 아주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가 없는 걸로 알았어. 일제시대 때 이제 하도 신석기 시대만 했고, 신석기 시대도 청동기 같이 설명해놨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금속 번영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신석기하고 청동기가 같이, 철기가 같이 사용했던 번영기 시대가 있어요. 이걸 야요 시대라고 얘네들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 박스 묶어가지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복 후에 우리가 이제 고고학자의 성과가 이제 누적되면서 구석기 시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석장리 유적지 발견되면서. 그 다음에 또 함께 청동기도 같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묶어 설명했는데 신석기, 청동기, 이제 구석기는 따로 만들고, 그 다음 신석기 있고, 그 다음 청동기, 철기. 이런 인식이 요때 2차 교육과정 후반부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사 부분의 정부 정책을 이제 한다. 그때는 뭐 경제개발, 뭐 방공,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고. 자, 3차 교육과정이죠. 3차 교육과정은 항상 자주 나와. 이거는 예증의 대상이야.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들어가는 교수님들 보면 다 박정희 비판해. 호의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3차 교육과정 까왔거든요. 특히. 근데 이상하게 또 그렇기 때문에 3차 교육과정 인기가 많아. 예. 까면서 이제 서로 욕하면서 이제 많이 보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것들인데, 자, 그 3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고, 특히 우리가 이제 국민교육 헌정 이념, 국사과가 독립됐죠. 이거 시험문에 나왔죠? 예전 사회과 있다가 국사과가 독립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사가 필수 과목되고 독립교과로 전환되고, 과목이 아니라 교과였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이원화. 그래서 국사과는 국사교과, 세계사는 사회과에 포함되죠. 그래서 역사교육의 이원화가 이제 3차부터 해서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4차, 그 다음에 5차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이 약화됐다. 선택 과목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체계에서는 거기 편지에 보면 국수의 성격이 강하고, 뭐, 중학교는 정치사, 일반사 중심이고, 고대에서는 뭐 주제 중심, 고대 근대사 이렇게 시기고 있고, 아시아사 강조하고. 그래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것이 3차 교육과정은 3차 조선교육령하고 이제 그 연결돼서 보면 아시아사, 특히 이제 연결돼갖고 막 강조해.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일제시대 때 배웠던 게 이거니까, 좀 약간 그런 건데 좀 비슷하다. 이렇게 연결시킨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서 체제에서 좀 보세요. 교과서에서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 국사 용어계에서 이제 그 2차 교육과정은 국정화 검정이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국정화 검정이 다 있었어. 국가에서 발행한 것도 있었고, 민간에 발행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과서 체계가 뭐냐면 체계화되지 않았는데, 3차 교육과정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해요. 3차 때는 뭘로 통일시켰죠? 다 검정교과서 없고 국정만 했어. 그리고 세계사도 있는데 세계사 검정인데 검정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을까? 한 종류야. 실제 국정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다음 호기 때는 그 이제 국정하고 검정이 좀 말이 좀 이상하니까 뭐 1종, 2종. 근데 실제적으로는 1종, 2종이 국정 검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명칭은 전환됐고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도 나왔던 시험과 극복이죠. 예. 그래서 유신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시험과 극복이라는 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충교재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보충교재는 지금도 이제 지휘과부도 안 보잖아. 역사과부도. 그러니까 갖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걸 시험과 극복을 만들어 놓고 그 국사교과서로 통합을 시켰어. 나중에. 그러면서 양이 어떻게 될까? 국사책이 늘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4차 교육과정 때 상권 학원 나눠져. 국사교과서. 그래서 상권, 학원. 그래서 이게 상권, 학원 체계가 5차도 있고 아마 6차 때까지 계속 간 것 같아. 저도 이제 5차 때 배웠던 세대인데 그때 상권, 학원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진짜 교과서가 뭐냐면 되게 많았어요. 여기 국사교과서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교과서는 특징이 뭐냐면 신문 마분지로 만들었어. 그 신문 용지 있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교과서 산 것 같아. 근데 지금 교과서는 아주 컬러풀하잖아요. 그냥. 돈도 2만원, 3만원 하고. 근데 그땐 되게 쌌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뭐냐면 상당히 많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예전에 교과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요즘에 교과서들은 그냥 애들 보기에 사파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도가 많고. 좀 그러긴 한데.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교육과정부터 넘어가서 이제 4차 교육과정은 이제 요때부터는 누구죠? 전두환 때죠. 전두환 때.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과정, 제일 인간적이지 않을 때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웃긴데, 인간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역사과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했고요. 통합성이 반영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통합적 각각 융합형 GD1사 세계사 요때부터 출발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계사 필수 과목 한원했는데 적은 시간을 배정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국사에서 내용 구성과 요소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자, 중학교는 시대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민족의 순환사, 투쟁사가 보관됐고, 고등학교는 사회문화사가 있고, 시대 구분의 시대에서 고대, 현대, 근현대사 이렇게, 근대사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계사 내용 구성에서 아시아사가 계속 강조했고,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그리고 국사 세계사 이제 그걸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반행 체계에서 이제 1종, 2종 체계가 계속 가고요. 거기 국사의 상하 분책이 되죠. 시험과 극복이 들어가면서 책이 두꺼워지니까 상과 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4차 교육과정 때 좀 볼게, 이게 80년대 초중반 때거든. 요때 이제 뭐냐면 80년대 초반 때 호쇼사, 일본사, 역사교과서, 외국사 터지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또 민주화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역사 이데올로기 프랑스에 비판해. 그러니까 너무 정책에 이제 정부 정책이 많이 들어간다. 반공 이데올로기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부터 민중사를 배제했다. 지배층 역사 의식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5차 교육과정이 반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차 교육과정을 볼게요. 자, 5차 교육과정이 제가 이제 배웠던 시대인데 이게 이제 어떤 시대냐면 전두환 끝나고 나서 이때 이제 민주화되고 막 그랬던데요. 노태우 정부 있잖아. 물태우라는 말 들을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 역사과 이용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학교에서는 종종 2, 3학년 세계에서는 이제 1, 2학년 변경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에 그 4차 교육과정에 논의했던 거 있죠.
뭐 민주주의 분위기에서 역사 이력이 평화를 비판하고 뭐 이런 것 등등이고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5차 교육과정에 반영이 돼. 이런 비판들이. 그래서 이대국의 평화성을 비판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족독립운동 진영을 할 때 되게 이제 누구 중심으로 이제 하냐면 민족주의자 사회주의 배제시켰어. 여운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배제시켜가지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기층사회 운진과 내재적 발전론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이제 정치사를 할 때 왕 중심으로 했어. 그래갖고 이제 임술 농립 봉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 밀란이라고 했죠. 진주 밀란. 우리가 자주 있는 밀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비판했고. 자, 거기에 이제 또 중학교 단원을 왕조별로 이제 구분하고 고등학교 이행단원. 이행단원 알죠? 뭐 근대사에 이행해가지고 중간에 가독이 설정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는 중세 이전, 사회는 르네상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고대와 중세는 문화권 학습. 그리고 근현대 주제 중심. 이게 여기에 자리 잡힌 거예요. 왜냐면 고중세는 예전에 이제 말한 것처럼 왜 문화권이겠어요. 이거는 지리산 발견 이전이잖아. 지리산의 발견 이전에는 서서 따로따로 놓았잖아. 근데 지리산의 발견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같이 합쳤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주제 중심으로 나가죠. 서양 중심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하고 그리고 세계사 보면 계속 3차부터 4차까지 쭉 진행된 게 뭐냐면 종전의 서양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 중국사 중심 방법을 지향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 기타사 부분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이제 예전에 뭐 동양사, 중국사, 서양사 부분 많이 늘었는데 점점 7차 교육까지 계속 쭉 넘어서 그건 조금씩 축소하고 뭐가 늘어나는 거죠? 기타사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15년 개정교육까지 또 이상하게 역순으로 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6차 교육과정 볼게요. 6차 교육과정부터 이제 사회과 위상이 올라가고, 일사과 위상이 들어오고, 역사과 위상은 어떻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교육과정의 분권화, 교육과정의 어떤 구조에 다양하고, 국사과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동화되죠. 사회과 통합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 되잖아요. 그러고 역사교육의 위상이 이제 저하되죠. 그리고 이제 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가 뭐 이게 국사가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 국사는 중학교 국사를 얘기하는 거야. 중학교 국사는 원래 이제 이게 6차 교육과정 때 이제 일사과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고 융합형을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국사 배울 필요 있냐. 그냥 국사 과목 쓰고 일사 같이 배우자. 통합해서 배우자. 이런 식이야. 지금 초등학교 배우는 것처럼. 예. 그래갖고 이제 하도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시안이 알려지니까 막 들고 이러는 거예요. 막 신문에서 어떻게 국사 과목 없애고 한국사 과목 없애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일단 원래는 일사책에 국사를 같이 포함시키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국사책을 독립을 시켰어. 일단 교과서는 따로 만들기로. 근데 과목체계는 교과체계는 과목체계 안에서는 뭐죠? 같이 포함시킨 거야. 그래서 일사하고 국사가 같은 교과도 아니야. 과목에 있고 시험 볼 때 일사 선생님이 10문제 내고 그 다음에 역사 선생님 10문제, 20문제 내서 같은 과목을 보는 거야. 그 이상한 체계가 6차, 7차까지 됐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언 교과 모델이 그대로 나왔죠. 사회 해갖고 뭐 해갖고 일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공통사회라는 과목이 있어요. 지금 이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 공통사회가 6차하고 7차까지 오리지널 7차까지 있었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과 통합을 강조했다. 그래서 있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구성 요소에서는 학교급을 개혁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요. 쭉 있으면 좀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쭉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문화권 학습, 그녀는 주제 중심 이렇게 있고 뭐 도입다운이 폐지되고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7차 교육과정 볼게요. 자, 중학교 내용 주제 원칙 파이언 구조가 이제 6차 교육과정 해갖고 실차로 이제 넘어가도 계속 있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대신 학년제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사용했죠. 초등학교. 그게 아니라 1년제 1학년, 2학년, 3학년, 12학년까지 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을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학제상 고등학교 2학년 11학년이라고 했고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에 했어. 그게 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래도 이제 있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표방했고 영어, 수학은 단기형 그 다음에 사회과, 과학과는 심화 보충형, 심화 선택형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심화 보충형은 이제 심화형은 이제 또 있고 보충형 같은 경우 모자는 부분은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심화 선택형은 11학년에서 12학년까지 쭉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심화 선택 과정 있죠? 그래갖고 이제 쭉 해갖고 있는 거고 수요 중심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형 구조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국사는 2학년 때 1학년 1시간 그 다음에 3학년 때 2시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볼 게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국사가 1학년 때 주당 4단이에요. 4단이면 7차 교과정이 몇 시간이죠? 1년 단위로 할 때 그 한 학기당 2시간이야. 2시간만 하다 보니까 내용은 많은데 2시간 어떻게 해? 못하죠. 그러니까 거의 그때 내가 7차 교과정 그 어린이 할 때는 국사를 제대로 다 끝난 적이 없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안 끝났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어디까지 가면 정치사 끝나고 대개 이제 경제사 끝나고 사회사 때 딱 끝났어. 사회사 그 고대사 딱 할 때 끝나고 나머지는 안 했어. 문화사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또 이때 심화 선택과정에서 이제 한국 근현대 세계사가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선택과정 부분은 심화 선택과목과정은 7차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고 12년 개정, 15년 개정 심화 선택과정 예전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출을 찾아가지고 좀 정리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심화 선택과정이 어떤 과목들이 있는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과 사회 환경 안에 역사, 지리, 일반 사회가 있는데 요거는 일반 선택 과목인데 이거는 그 나눠주긴 했는데 거의 수업을 안 했어요. 갖다 버리고 했어요, 애들이요. 이거는 이 책은. 그래도 이제 참고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면 국사 부분에서 이제 보면 이제 중학교에는 2학년 고려, 3학년 조선 이후 이렇게 고려 내용이 배정됐고, 그다음 정치학 중심의 통사였고, 그 다음에 경제 사회문화를 제외시켰고,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체계였고, 왕조단원을 한원했고, 고등학교에 좀 눈여겨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분야사별로 편성했다고 했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래서 정치할 때 고대, 중세, 뭐 근세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더 개연한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이 한국사 내용을 똑같은 걸 개 3년 동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똑같은 내용들을 좀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렇게 논리적 위계학을 잘 안 되잖아. 역사는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이제 정근대사 위주는 주로 어디예요? 중학교 때. 근현대사는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내용별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초창기 때 됐는데 잘 됐는데 개정부를 계속하고 근현대사 비중을 축소시키죠. MB 정권 때나 MB나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서 개혁한 문제를 이제 내용별로 해갖고 차이를 둬갖고 축소시키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약소국 역사를 보는 기타사를 강조했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교과서 편제 과정을 좀 볼게요. 7차 교육 과정까지는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다 국정이었어요. 한 가지 있고, 그다음 중학교 세계사는 그 검정이었죠. 그 다음에 세계사, 그 고등학교 세계사도 검증이었고, 근현대사와 이제 세계사도 검증이었어요, 이때. 근현대 교과서 아시죠? 예, 좀 이제, 근현대 교과서 배우신 분은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으신 이제, 30 넘어가서 20대 후반에 30대인데, 이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현대사 교과서가. 그래서 나이 지금 20대 초중반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근현대사 교과서 책이 되게 잘 된 게 뭐냐면, 이게 요번에 이제 근현대사 공부할 때 뿌쌤 있잖아. 신뿌쌤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이 많잖아. 그거 어떻게 다 봐. 그래서 근현대사 교과서를 하나 골라가지고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인가 7종인가 그랬어요. 그때. 금성이 잘 돼 있다는데 금성 얘들 보는 거 좋은 거고 인고용은 뭐냐 중앙하고 천재가 진짜 내용이 빡빡해요. 진짜. 지금 한국사의 근현대사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많아. 내용이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프쌤에 있는 사료 부분도 괜찮아요. 사료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분화원각서나 이런 것도 다 신프쌤에 있는 사료로 그냥 떼가지고 냈거든요. 예, 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근현대사 교과서 지금 거의 멀쩡됐고 단절됐는데 어디에 쳤냐? 제가 다 그 중요한 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성하고 그 다음에 중앙하고 천재교육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다 뿌려드릴게요. 그건. 예, 다 공개적으로 공개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이미 이제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해 주시는 것도 되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나마 여기 교수 용기부터 7절까지 여기 이제 정리를 쭉 했어요. 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파란색을 기준으로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구 모임을 이렇게 끝마치게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